자, 이제 410페이지에 제2절에 부동산 이용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활동이 있고 토지 이용 계획이 있고 토지 이용의 구분이 있는데 도시적 이용과 비도시적인 이용이 있대요. 말 그대로 도시로 개발하는 게 도시적 이용, 그렇지 않고 농촌 토지 등으로 이용하는 건 비도시적 이용. 그 내용 끝. 그 다음 411페이지에 바로 2번 중간.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있대요. 동그라미 1번 집약적 토지 이용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조방적 토지 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런 거죠. 자, 집약도가 뭐였는지 기억 한번 해볼까요? 토지가 있었습니다.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네? 얘를 뭐라고 하더라?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하죠. 맞나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잖아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되면 층수가 위로 올라가나요, 많이? 그래서 도심은 다 높고 외곽은 다 낮다라고 그랬죠.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심에 집가 높고 지대 높고 한계 교통 비용도 높고 한계 주거 비용도 높고 입찰 지대 곡선의 길기도 큰 업종이 도심에 들어서고 1, 2, 3 중에 높은 건 뭐다? 3차 산업으로 이용이 되더라. 맞죠?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심은 집약도도 더 높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동 부분이 이렇게 묶이면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있고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게 자본의 대체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까먹죠. 네, 그렇지만 힘내서 다시 달리는 거죠. 저는 개론만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작년도에 민법이랑 다른 공부할 때는 많이 까먹었어요. 똑같습니다. 네. 혹시 나는 개론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토지와 자본이 투입돼서 무언가가 생산이 될 때 생산 비용은 많이 드는 게 좋더라, 적게 드는 게 좋다? 적게 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도심은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비싼가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자본을 많이 투입하겠네요? 그래서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많이 대체했다. 그래서 도심은 자본의 대체성이 크더라. 외곽은 토지가 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토지를 많이 투입하고 자본을 조금. 그래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 그게 우리가 지대이론 등을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었었고 이제 그걸 떠나서 자본의 지금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된 정도를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얘기를 하면 토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럼 이 토지를 사서 그냥 놀리면 자본과 노동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나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나요? 손실이 발생하죠. 토지를 구입하는 순간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관리 부담 등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분명히 투입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게 투입해도 얼마 이상은 투입해야 된다라는 토지용의 하한선이 있겠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얘기하고 조방 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집약도가 낮게 투입되는 걸, 얘를 무슨 이용이라고 한다?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한자로 조방이 듬성듬성 투입하는 거래요. 자, 그 다음 칠판. 이번에는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데 계속해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한다고 해서 수익이 점점 더 커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토지수학 체감의 법칙 기억나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할 때 멈춰 서야 될 부분이 있으니 이게 토지용의 상한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얘를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게 집약적 토지 이용인데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약의 한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집약 한계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자, 잠깐만.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는 게 뭐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 집약도가 높게 투입되는 걸 무슨 이용이라 한다? 집약적 이용. 적게 투입되는 걸 뭐라고 한다? 조방적 이용. 근데 아무리 집약적으로 이용해도 한계가 있고 이게 바로 뭐고? 집약의 한계고. 아무리 조방적으로 이용해도 한계가 있다? 얘가 조방의 한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이 사이에서 토지를 이용하겠죠, 여러분? 뭐와 뭐 사이에서? 토지용의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토지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벗어나서 이것보다 미만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이에서 아무 용도로나 이용할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겠죠. 그럼 이 토지 이용이 최고 유효한 이용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때도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칠판 이제 이쪽 보세요. 이 조방의 한계점과 집약의 한계점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 둘 다 수입과 비용이 같은 건데 이 수입이 한계 수입인지 총 수입인지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를 설명드려보면 여기 그대로 보세요. 총 수입이 있답니다. 그럼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있을 때 총 수입이 더 크대요, 여러분. 전체 수입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이익인가요? 이익이죠. 그럼 총 비용이 더 크답니다, 이번에. 그럼 얘는 손실인가요? 손실이죠. 그럼 결국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얘가 같아지는 지점이 손실과 이익이 갈라지는 점인가요?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손익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BP점. 되셨어요? 이 내용. 그러면 얘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할 때 적어도 손해를 면할 수 있는 점까지는 투입해야 되니까 이 점이 손익분기점이 바로 토지용의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하한선인 조방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얘를 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임진왜란 때 외고 왔었던 재수 없는 총 이름이 뭐죠? 조총. 조총은 이빨에 물고 쏜다, 손에 들고 쏜다? 손에 들고 쏘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이게 이윤 극대화점이래요. 얘는 이윤 극대화점이랍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내면 얘를 섞어서 내겠죠,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집약의 한계점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이윤 극대화점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그럼 시험장 들어가서 얘를 바로 구해내는 방법은 뭐만 기억하면 끝난다?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이렇게 기억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이 부분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0이 있고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겁니다. 생산량을. 단위당 생산량을 늘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윤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이제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수익이 발생이 된대요.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대요. 걔를 뭐라고 하죠? 단위 생산량, 단위가 뜬다, 추가로가 뜬다는 무조건 뭘 붙이라고 했죠? 무조건? 한계를 붙이라고 했죠. 한계 교통비용, 한계 주거비용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럼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지점을 한번 볼 겁니다. 1지점이 있고 2지점이 있고 3지점이 있대요. 그래서 얘 1지점 그리고 얘는 2지점 얘는 3지점이래요. 자, 이제 볼 겁니다. 추가로 생산량을 이제 늘리는 거예요. 그럼 단위 생산량을 추가로 생산함에 따라, 늘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대요. 걔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은? 한계 수입인가요? 그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있겠죠? 걔를 무슨 비용? 한계 비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지금 1번 지점에서는 이윤이 커지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이윤이 더 커지고 있죠, 지금. 그럼 뭐가 더 큰 거예요? 지금 한계 수입이 더 큰 거죠? 지금 1번은 한계 수입이 더 크잖아요, 지금. 이 둘 중에. 그럼 지금 3번, 지금 2번의 경우에는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수익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중에 뭐가 더 클까요? 지금 2번은 이윤이 줄고 있나요? 생산에 따라 이윤의 크기 정도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더 크죠? 비용이 더 큰 거죠, 지금. 맞죠? 그럼 지금 3번은
추가로 생산을 늘림에 따라,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이윤이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무엇과 무엇이 같을까요, 지금?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지점일까요? 이게 바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죠, 지금. 그럼 이윤 극대화점 바로 직전에는 한계 수입이 더 크다, 한계 비용이 더 크다? 지금 정상 바로 직전에는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건 뭐가 더 큰 거다? 수입이 더 큰 거죠. 그럼 정상을 찍고 한 발 내디디면 얘는 지하인가요? 아직도 산인가요? 산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정확하냐면 이윤 극대화점을 지나쳐서 생산량을 늘리면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X네요. 이윤이 주는 거지. 이윤의 크기가. 되세요? 이게 지금 이 이윤 극대화점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언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다?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많이 창피하세요?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그래도 맞춰야지. 맞춰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최유효형이 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 이 토지에 최고 유효한용을 찾는 거예요.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을 짓고자 합니다. 아주 무슨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에 지금 한이 맺힌 사람 같죠? 그러면 이렇게 짓겠다고 얘기한 게 최고 유효한 용이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첫 번째, 얘 용적률 건폐율 지역 지구제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20층짜리 건물을. 그럼 얘는 합법적이지 못하죠. 법률적 개념에서 합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얘는 최고 유효한 이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합법적인 이용이어야지만 되겠죠. 개념이.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이용했더니 최고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판단이 됐는데 얘 막상 건물을 올리려고 봤더니 집안이 너무 약해서 20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하지만 그 이용을 우리는 무슨 이용이라고 한다? 최고 유효한 이용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했나요? 복합 개념 측면에서 판단하죠. 그래서 제가 총론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복합 개념 법경기가 부동산학의 기본적인 체계라고 했죠. 막히면 무조건 법경기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부동산 관리할 때도 무슨 관리를 할까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하겠죠. 타당성 분석할 때도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따져요. 안전성의 판단도 법경기 측면에서 하겠죠. 하자 여부의 판단도 법경기 측면에서 하겠죠. 최고 유효한 이용을 판단할 때도 법경기 측면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히면 무조건 냅다 어디로 간다? 법경기로 복합 개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합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합리적 개념도 들어간다. 이 정도만. 그리고 최고 유효한 이용은 보통 사람에 의한 이용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이용일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을 네 글자로 줄이면 보통 사람이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최유효용은 전문가에 의한 이용이 아닌 거예요. 주의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412페이지에 괄호 1번에 최유효용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두 줄 내려가시면 끝부분에 복합 개념 측면에서 판단하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객관성이 확보가 됐다면 최고 최선의 이용이고 그렇게 이용했을 때 최고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한 이용이지만 최고는 아니다. 지금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최유효용을 다른 표현으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내용. 되셨죠? 그 다음 4번 토지용 집약도의 한계.
집약적 한계가 있고 413페이지 괄호 2번에 조방적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MM으로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가 적혀 있나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 있나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리고 참고학습의 집약의 한계점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 그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예.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414페이지. 414. 입지잉여 있죠, 여러분? 입지잉여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입지잉여. 자, 이쪽만 보세요. 항상 부동산학에서는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가 용어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입지가 주는 잉여인가요?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다르게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입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액보다 매출액이 더 많이 발생해서 수익이 커지는 것. 얘를 뭐라고 한다? 입지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입지잉여의 내용을 설명드릴 때 제가 항상 설명해냈던 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 그 다음 대학원까지 다 한꺼번에 있는 학교가 있죠. 제가 아는 대표 주자가 뭐 홍익대학교, 경희대학교 이 정도가. 저는 고려 유치원은 못 들어봤는데 경희 유치원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교가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나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때 여기에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빠져나왔을 때 바로 맞은편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A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대박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200m 떨어진 곳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100m 떨어진 곳에 B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B 햄버거 가게가. 이 햄버거 가게는 맥도날드 똑같아요. 네. 브랜드도 똑같다고요. 그리고 매장 면적 똑같습니다. 트는 음악도 동일해요. 이때 아르바이트생도 쌍둥이라 얼굴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게. 햄버거 맛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매출액이 이 A 햄버거 가게는 월 매출액이 3억이고 그냥 소소하게 잡아본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얼마냐면 5천만 원이래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럼 모든 게 다 똑같고 동일 산업으로 햄버거 가게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입지가 양호해서 잉여가 크네요. 얘가 입지 잉여인 거죠. 그래서 입지 잉여가 가장 많은 곳을 명당이라 한다? 시험에 명당이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100% 입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100% 입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입지 잉여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해야 된다. 입지만 빼놓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해야 된다. 다른 것도 달라야 된다. 다른 건 다 동일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쌍둥이 얘기까지 했죠. 다른 건 다 동일해야 되고 오로지 입지만 다를 때 입지가 주는 잉여를 무슨 잉여? 입지 잉여라 하고 입지 잉여가 가장 큰 곳을 무슨 입지? 100% 입지. 그럼 100% 입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90%, 80%, 70% 이렇게 낮아지겠네요, 여러분. 그러다 입지 잉여가 0이 되는 곳이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입지 잉여가 마이너스로 발생하면 얘는 입지 때문에 입지 조건이 나빠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플러스로 발생하면 입지 조건이 양호한 거죠? 그럼 적어도 어디까지는 입지해야 될까요? 입지 잉여가 0인 데까지는 들어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입지의 한계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계 입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입지? 한계 입지. 한계지가 아니에요. 한계 입지입니다. 한계 입지는 뭐가 0이 되는 지점? 입지 잉여가 0이 되는 지점. 그래요. 그러면 100% 입지는 경쟁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죠. 지가 지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높은 지가 지대를 지불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뽕을 뽑기 위해 집약도를 더 높게 이용하겠죠? 그럼 층수등이 올라가면 유용성이 커짐에 따라 또 지가가 올라가겠네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지금 입지잉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의 입지잉여에 의해 동그라미 1번. 입지잉여란 동일산업 내에서 동일산업 동그라미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더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되셨습니까? 거기 동일산업에 동그라미 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햄버거 가게고 얘는 설렁탕 가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설렁탕 가게의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입지잉여를 2억 5천만큼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산업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설렁탕 가게였으면 얘들은 설렁탕 가게 잘 안 다니니까 입지잉여의 크기가 더 줄 수도 있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입지잉여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똑같은 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X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2번에 입지잉여의 특징에 동그라미 2번. 입지잉여는 조방적 한계 입지 이상에서 조방적 한계 입지 이상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얘가 집약적 한계 입지 이상에서라고 나오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더럽게 헷갈릴 거예요. 진짜로. 이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토지를 샀습니다. 토지를 이용해야죠. 그럼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요. 집약도를 높여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었죠. 이 사이에서 이용한다. 이것보다 초과해서 미만으로 이용한다. 이 사이에서 그러면 만약에 입지잉여는 집약의 한계점 이상으로 이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얘 이렇게 이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를 면할 수 있는 점 이상으로 투입할 때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무슨 한계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다? 조방적 한계 입지 이상에서 발생하는 게 그 위치를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 주체가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적어도 하한선 이상으로는 이용해야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한계지가 있어요. 한계지. 그럼 한계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용이 가볍나요? 어렵나요? 너는 쉽지만 나는 아직까지 어렵다 이거죠. 이쪽 잘 보세요. 힘내시고. 한계지의 내용을 설명드려볼게요. 자, 한계지는 한계 입지가 아니다. 아니죠. 한계 입지는 뭐가 0이 되는 지죠? 여기다 바로 적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지점이고 한계지는 달라요. 한계지를 이미 한 군데서 공부했어요. 농지의 한계지. 그게 뭐였죠? 최열등지? 생산비 들인 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원래 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대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인간 지주가 지대를 받더라. 그래서 차익지대설이 욕을 먹는다. 그래서 나온 게 토지의 소유, 토지의 사유화로부터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한다. 토지 비옥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그게 절대지대설? 이었죠. 차이가 나니까 점마가 입티가 나오네? 차이, 점마, 입티. 이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이제 한계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한계지는 택지의 한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도심이고 이제 외곽이래요. 도심에 집가가 있고 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도심의 집가는 높나요? 낮나요? 높아요. 도심은 건물 지어서 이용하나요? 농사 짓나요? 건물 짓고 이용하죠?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그럼 도심의 집가는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도심에서 시작해서 건물이 계속 지어져 있겠죠? 그럼 이 땅들은 다 택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택지로 이용되는 마지막 땅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한계지랍니다. 그럼 한계지는 뭐의 끝이죠, 여러분? 택지의 끝인가요? 택지의 끝이죠. 그럼 이 부분을 지나치게 되면 이제 농지 또는 임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현실에서 택지와 농지, 임지의 집가 수준의 차이는 거의 10배 정도가 난답니다. 실제로 뭐 그렇대요. 그러면 집가가 도심의 택지 가격이 제일 높고 외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집가는 점점 떨어지다가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나요? 연결돼서 움직이다가 택지가
건물이 마지막으로 지어져 있는 땅, 택지의 끝이 있더라. 얘를 뭐라고 한다? 한계지라고 한다. 그럼 그 밖은 농지 또는 임지인 거예요? 그럼 지가가 이렇게 연속되겠다? 뚝 끊어진다? 뚝 끊어져서 내려가겠네요. 맞죠?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지가 단절 현상이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단절 지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한계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계지는 택지다, 농지다. 지금 택지라고 그랬죠. 택지. 한계지가 택지잖아요. 택지. 그러니까 얘는 택지의 끝이지 농지의 시작이 아니죠. 그럼 한계지 지가를 구할 때에는 인근 농지 가격을 참조한다 그러면 X네요. 도심 택지 가격을 참고한다 그러면 O네요. 왜냐하면 도심의 택지 가격으로부터 연결돼서 움직이니까. 맞죠? 그 다음 한계지는 한쪽 방향만 있을까요? 사방팔방 다 있을까요? 사방팔방 다 있겠죠, 지금. 아니, 도심이 있으면 도심에 이쪽을 다 막아놓고 이쪽으로만 가나요? 외곽이? 이쪽도 외곽이 있고 이쪽도 외곽이 있지. 예? 그럼 한계지 상호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니까 한계지끼리는 가격순이 비슷해지겠죠. 아니,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강남이 있으면 이쪽 다 막아놓고 이쪽으로만 외곽이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헷갈리셨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다시, 그래서 도심의 택지 가격과 한계지의 지가는 연동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O다, X다? 연결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O죠. 그래서 도심의 지가가 올라가면 한계지의 지가도 올라가죠. 맞아요.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지는 연장될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질문을 드린 거냐면, 도시 바로 밖에 농지였는데, 건물 지어진 바로 밖에 농지였는데, 걔가 건물 짓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는 후보지, 이행지. 대분류 상호간에 크게 바뀌는 건 후보지였죠. 그래서 후보지가 되면 이렇게 한계지 연장의 초기에는 농지가 택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다, 적게 이루어진다? 많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자꾸 대답을 다르게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놀랍네요.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요.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뭐라고 함정을 살포시 파냐면 얘를 이행지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또 틀릴 거예요. 한계지 연장의 초기에는 한계지 밖 농지의 경우에는 택지 이행지로서의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틀렸죠. 왜냐하면 대분류 뒤에는 절대로 이행지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짓는 땅에서 농사 짓는 땅으로, 농사 짓는 땅에서 나무 심는 땅으로 크게 바뀌는 게 후보지죠.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건 이행지. 농사의 종류가 바뀌는 것 전답과 이행지. 나무의 종류가 바뀌는 것 이행지였죠. 이행지.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제 다시 자가의 한계지와 차가의 한계지가 있대요. 그러면 자가는 스스로 소유하는 집입니다. 차가는 빌려 사는 집이죠? 네.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멀리 갈 것이냐, 외곽으로. 우리 양평에 자기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양평에 새 들어 살면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사람 거의 없죠. 주변에 또 있나 봐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멀어요? 자가의 한계지가 더 먼 거죠. 그럼 얘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완만해야 멀리 갈까요? 가파라야 멀리 갈까요? 완만해야 멀리 가죠. 사람도 완만한 사람이 멀리 오래 가죠. 예,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또 그것도 동의를 못하네요. 난 성격이 드럽다 이거죠 지금. 그 다음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지가
둘로 쪼개져 있을 때, 뭐가 더 멀리 가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방법 똑같습니다. 소득이 증가되면 주택은 외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외곽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주택은 이제 생활의 편리성은 떨어지죠. 도심 한복판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모든 시설들이 다 몰려 있을 거니까.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안 좋은 점만 있나요? 쾌적성도 높아지나요? 쾌적성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주택은 더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멀리 빠져나간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은 장사 드럽게 안 되고 생산성 드럽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얼마 못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뭐가 더 멀리 나간다? 주택이 멀리 나갈 거예요. 한계지가 더 멀어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자가용을 타면 멀리 가나요? 네. 술을 마시고 내릴 곳에서 못 내리면 바카스 하나 받아 먹어야죠. 종점에서. 술주자는 아닌데. 그래서 주택이 더 멀리 간다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한계지의 내용인 거죠. 한계지의 내용. 그래서 415페이지 보시면 MM으로 제가 적어놨죠. 자가용을 타면 멀리 간다. 여러분 용용 죽겠지 어디서 나왔었어요? 그냥 용용은 생각 안 나고 죽겠죠. 이걸 왜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전용 수입이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적 지대가 아니라. 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려봤냐면 이렇게 툭툭 던졌을 때 기억이 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풀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듣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시험장 들어가서 지문을 읽는 순간 붕붕 떠다녀요. 네. 그래서 자가와 차가 중에 뭐가 더 먼지를 기억하는 방법은 자가용을 타면 멀리 간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 지대 곡선이 더 완만할 때 완만한 거죠 지금. 뭐보다는? 차가보다는. 그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가 기억나야 그 내용을 바로 찾아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 다음 415페이지부터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핵심 이론반이죠. 이 부분의 내용을 핵심 이론반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연결해서.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총론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이 뒷부분의 내용은. 그래서 핵심 요약반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그냥 연결해서 들으시면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도를 우리가 5월, 6월 달이 개론이 수요일 날 9주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겹쳐서 하도록 할 겁니다. 겹쳐서. 다음 주 진도는 여기서 이어서 볼 거예요. 감정평가론이 주가 되겠죠. 감정평가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잠깐만. 제가 심화이론반 강의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수강하시고 우리 실제 강의 오셔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새로 오신 분들을 많이 의식하면서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파바박 치고 나가야 되는데 파바박 치고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그 정도면 파바박 치고 나간 거지. 넌 진돗개와 같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굉장히 많이 책으로 교재로 봐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요약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안 하겠지만 요약집이 별로 두껍지가 않아요. 당연히 기본서 두꺼운 거하고 똑같으면 핵심 요약집이 아니겠죠. 그래서 한 19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개론이. 그럼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들어가게 되면 안 빠지고 넘어가면서 다 봐도 충분히 다 봐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론이 아직까지도 어렵다 그러면 핵심 요약반 강의를 정말 꼭 오셔서 들으세요. 그리고 먼저 예습을 전에 했던 강의로 기초입문 과정으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면 예습을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수업을 듣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되시겠죠? 열심히 따라오셔야 되고 핵심 요약 강의 할 때는 제가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드릴게요. 문제도 나눠드리면서 풀어드리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마지막이 월요일 달이니까 월요일 달까지는 이론 꼭 잡으셔야 되고 열심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